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미 국채 가격 상승도 잇따랐습니다.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지난달 18일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만큼 오늘 심의에서도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계도 기간을 둔 채 단속을 미루고 있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5.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외식 가격 공표제를 꺼내 들었는데 물가 인상 책임을 외식 업체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험에 자산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 다우지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미 국채 가격도 상승도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신인규 기자입니다. Yes, my sense this will happen in the next several days.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전쟁 가능성을 전제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자산시장은 요동쳤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그만큼 시장에서 국채 수요가 많아지며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미 국채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 역시 1.6% 넘게 오르며 트로이 온스당 1,9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경기 방어주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다시 연준의 강력한 통화 정책을 촉구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더해져 3%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서방의 전망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 유럽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와 공급망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이 날 경우 우선 유가 급등을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인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등장했습니다.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세 브루셀라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르고 그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으로 1년 동안 추가로 2.8%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핵전쟁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장기적 위험.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건데 과거 로마 제국을 붕괴시킨 궁극적인 원인도 인플레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날 비슷한 경고의 목소리가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던 제임스 블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7월 전까지 금리 100bp 올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가 자연적으로 내려간 전례는 없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끝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안한 건 이 국제 정세가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일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동차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의 전 세계 공급량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에서 나오고 그 밖에도 백금과 금, 원유 생산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원자재값 상승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국발 인플레도 걱정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히토류의 가격이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1년 새 2배나 비싸졌습니다. 현재 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중국 히토류 그룹을 창설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히토류를 활용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는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독립을 꾀하려다 보니
이 불필요한 공장도 지어야 되고요. 또 이 비싼 인건비에다 다른 공급처도 찾아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 탓에 인플레가 더 가중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 자그마치 40년 만에 마주하게 된 인플레이션 공포,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그래도 증시는 금방 회복될 거다 하고 증시 전문가들은 불안을 잠재우려는 모습입니다.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보면 금리 인상도 전쟁 이슈도 증시의 대세 상승 흐름을 막지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 증시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계속되면 체력이 약한 기업들부터 도산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고 수많은 실직자들을 낳았던 역사,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우리 정부 당국자들 역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정, 통화 당국 모두 물가와 수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경제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지금. 정부는 경제 동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 내수 우려에 대한 경제 진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더해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입니다. 공급망 차질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원자재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정부. 전문가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에너지 가격 변동 영향이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수입이 조금 우리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리스크가 얼마나 가느냐가 변수고 국내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행 이자율을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쪽은 영향을 받겠죠. 대통령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직접 점검에 나선 상황. 재정, 금융, 통화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발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비상계획까지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월 들어 매주 1회씩 우크라이나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면 매일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확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경제당국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과 화장품, 반도체 관련 품목 교역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동유럽권 수출입 한국 기업 86곳을 설문한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시 거래 위축과 루블화 환 리스크, 물류난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2014년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 이후 한국 수출이 급감했던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101억 달러에서 2015년 47억 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일부 수입 희귀가스도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참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부터 정리를 먼저 할까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초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배치 병력의 일부를 철수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반등세를 보이며 이제 코스피가 2,74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이제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 소식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임박마저 더해지면서 네. 오늘 장 초반 2,71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과 기관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행히 이제 2,740선을 지키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에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수급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제 3천억 원 넘게 순 매수했습니다. 이제 네. 이번 주 내내 이제 $1 환율이 이제
1,190원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심리적 지지선인 1,200원을 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이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 있는 이제 반도체와 금융주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은 9천억 원 가까이 오늘 이제 이번 주 순매수했는데 예. 이제 기관 역시 반도체와 화장품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은 이제 이번 주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이제 1조 2,800억 원 넘게 이제 팔아치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인 기관이 담아간 리스트들 보고 계신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동시에 담아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지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 기준금리가 이번 달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4개월 연속 3%대를 나타내면 예.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시중의 이제 유동성 역시 크게 불어난 상황이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큰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음 달 이제 그리고 지난달 이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한 만큼 이제 그 효과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달은 이제 숨고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대통령 선거란 정치 이벤트. 여기에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마지막 회의라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국내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보다 빨라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이번 주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의 결과를 주시했다면 다음 주에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융당국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르면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즉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 여부를 이제 안건에 상정합니다. 네. 현재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 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셀트리온은 이제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들 논란에 대해 증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셀트리온 그룹의 현 주식시장 상장 지위의 변화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의 고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내리고 이제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 즉시 주식 매매는 정지됩니다. 회사 측에 이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 결과는 이제 이르면 2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된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결과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유럽 주요국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오늘 우리 정부도 어제 이제 우리 정부도 코로나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도 이제 잇따라서 방역 수치를 이제 해제하고 이제 예. 감염병 주기적 유행인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국 간소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 역시 방역 조치 완화로 내수 소비에 강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운송, 호텔, 화장품, 레저 서비스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화장품의 경우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소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될 경우 이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리오프닝주의 경우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장기 전망은 뭐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뭐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당장 이제 오는 22일과 23일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23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인 2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이제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이제 올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표인 만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과 25일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 지난달 말 발표된 이제 GDP 성장률 속보치는 6.9%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 발표될 잠정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그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이제 4분기 역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독일 통계당국은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7%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GDP 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주들 가운데 연초부터 퇴출 기로에 선 종목들 한둘이 아닙니다. 이 퇴출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주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네, 신 기자, 네, 지금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선 네. 어떤 이슈들인지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연초부터 이슈에 휘말린 기업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마 다 아시다시피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죠. 이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이 있고 예. 또 신라젠이나 코오롱 티슈진, 또 셀트리온까지 이 계속 이 상패나 좀 잦은 이슈에 좀 흔들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 중단과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또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신약인 그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인해서 2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 이슈가 불거져 왔었는데 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소액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각사 소액주주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략 한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 이슈에 따라서 이 바이오주 전반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 신라젠입니다. 소액주주만 17만 명에 달하는 신라젠. 그 상장 폐지 여부가 잠시 후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네,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가 언제쯤 발표가 되죠? 네,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이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되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현재 1년 9개월간 거래 정지 상태인데요. 거래소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신라젠에 대한 거래 재개 또는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상장 폐지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기심위에 이어서 2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각각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거래 재개 혹은 상장 폐지 결론이 내려지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거래 재개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곧바로 다음 영업일인 2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대 1년 기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데요. 이때 1년 동안 주식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때 신라젠은 시장위원회가 지적 또는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 계획서 등을 마련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만약 오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면 신라젠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마지막 심사에 해당되는 2차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2차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신라제는 거래소가 아닌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무효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7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만약 오늘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17만 신라젠 주주들의 주식 매매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거래 정지가 길어지게 되면 투자자들 반발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업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상장 폐지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온 만큼 이 상장 폐지 결론을 뒤집은 사례가 적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이 상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 상장 폐지의 주된 사유로 꼽은 영업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소명된다면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신라젠 주주들은 거래 재개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신라젠과 함께 최근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신라젠 주주연합은 신라젠 상장 폐지 미공개 중요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네, 거래 재개냐 상장 폐지냐 잠시 후 6시경에 나올 결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신라젠 소식을 들어봤고 다음으로 화제가 되는 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인데 어제 여기도 이 상장 폐지 심사를 받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영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예원 기자 리포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최장 3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 맞춰가지고 저희가 거래 재개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번 횡령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속적으로 감사실 인력을 줄이고 절반가량 대폭 줄인 인력마저 평균 근속 연수가 낮은 직원들로 구성하는 등 내부 통제가 허술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 발생 후 최고 수준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상장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달 제출될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꼽힙니다. 회계업계는 거액의 횡령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내부 회계 시스템이 부실했기 때문에 한정이나 비적정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횡령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등 노력을 통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이거는 부적정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 내부 통제 프로세스 안에 뭐 자금 프로세스, 고정자산 매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자금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든.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액 가운데 많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고 재무 상태도 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서류와 사업 감사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지속성, 재무 안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4월 초순쯤 열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 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연입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으로 보이는데 내부자 문제로 이게 주주들 발이 묶이게 된 거라 아무래도 뭐 주주들 불만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주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 직원의 이 횡령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기업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주들의 의견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거래 정지 당시 약 시가총액이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 20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높은 시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비롯해 한 106개에 달하는 펀드들이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믿고 당연히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들이 횡령에도 순이익이 나는 기업이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9일 이 회사 측의 내부 결산에 따르면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37억 원, 또 당기 순이익만 한 300원이 넘는 기록을 내면서 이렇게 회사가 건실한데 단지 네. 이 개인의 횡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거래소의 그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라젠과 오스템 임플란트 소식을 들어봤고 지금 그 외에도 코오롱 티슈진, 셀트리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우선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이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결과 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 상황이죠. 이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 상폐 여부는 이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재심사 수순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이었죠.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오는 8월 31일 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되면 15영업일 안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이후 거래소가 29일 내에 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 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 3사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회계 처리 논란 안건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의 분식 회계 처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현재 감리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핵심은 이 고의냐 과실이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비슷한 이제 분식 회계 논란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의로 판명이 돼서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고의냐 과실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증선인은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을 해서 이 대심제를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심제라는 것은 이 회사 측이 참석해서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방식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파급 효과가 클 경우에 이제 회사가 요청을 하면 증선이가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세 곳의 소액 주주만 또 84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셀트리온의 제재 여부에 특히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84만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코오롱 티슈진의 경우에도 한 6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개인 투자자들 합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략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 상폐 이슈에 따라서 바이오주 전반이 좀 영향이 미치 않을까 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주들 불만이 커지다 보니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 같은 경우에 회사와 임원 등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도 이 소액 주주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현재 소장의 원고 측 한 26명 정도가 이제 이름을 올린 상황인데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라젠의 경우 이 소액 주주들이 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신라젠은 이 지난 개선 기간 동안에 이 자금 확충이라든지 뭐 최대 주주 변경 등의 이 기업의 계속성과 관련된 요건을 이제 모두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은 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신라젠의 이 주권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상장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3월이라면서 과거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적법한 심사를 거쳐서 이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을 하고 또 주권 매매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거래소의 책임이 아니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이제 고발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신라젠 주주들은 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손 이사장에 대해서 이 해임 촉구, 서명 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겠는데, 물론 뭐 제약 바이오주뿐이겠습니까마는 만약 이렇게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지금 상장 폐지, 개인의 주식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될까봐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가 된다면 이 시장에서는 이 보유 지분을 정리할 기회는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이 완전히 시장에서 나가기 전에 이제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이제 한 7거래일 동안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하루 변동폭이 이제 30%지만은요. 정리매매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손실을 회복하기나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전부 다 이제 손해는 보지 않고 투자금의 일부만이라도 이제 뭐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이 자신의 보유한 투자금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면 또 장외 거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회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융투자협회나 사설거래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개인 간의 이제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아서 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상장 폐지 투자 자금을 이제 보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뭐 직접 청산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금액이라도 좀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 그 종목을 간접 투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펀드나 ETF 같은 걸 넣었는데 그 종목이 이제 끼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직접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뭐 ETF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을 거쳐서 이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이 되면은 해당 종목을 이제 담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형 공모 펀드의 경우에는 비상장 종목을 보유할 수 없어서 정리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최대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리매매 기간을 기관 투자자들도 이를 활용하거나 장외 시장을 통해서 매도할 수 있고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뭐 주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일정 비중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 뭐 신규 자금 설정을 막자 이제 일찌감치 이제 손실을 처리에 나선 운영사도 있는데요. 뭐 단기간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낮고 향후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수익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뭐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정기 변경이 우선이 돼야 뭐 구성 종목 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유 비중이 이제 절대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보유한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복구 가능한 수익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기방울로 세정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분리막 여과 필터를 저속으로 흔들어서 세정하는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전력비와 여과 성능을 개선시킨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명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전은 14시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상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단속구역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도록 법이 개정된 건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오히려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즉시 처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 번호판, 즉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하면 계도 기간 없이 처벌받지만 경기도 화성시에선 적발돼도 3월까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속 주체가 시장이나 도지사인 만큼 단속 시기를 정하는 것 역시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2, 3월 달에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자. 하지만 정부는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2월 7일 날 또 광역지자체에 다 모아놓고 다 안내해줬거든요. 저희 지자체는 좀 전파하라고 이제 해줬는데 시행 이후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가 소주 가격을 3년 만에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소주값이 한 병에 5, 6천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7.9%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최근 큰 폭으로 원가가 상승했다며 지난 3년간 14% 이상의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시작으로 롯데 칠성음료와 무학, 대선 주조 같은 다른 소주 업체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식품업체 9곳을 호출해 물가 관련 협조를 당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심사 담당자까지 참석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책임을 업체들에게 지우면서 공정위를 통해 찍어 누르기실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동치는 물가.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가공식품 물가도 4.2%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커피나 김밥, 햄버거, 치킨, 삼겹살 등 12개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을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중 상위 업체 주요 메뉴 가격도 공개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 중 공정위 등 부처 간의 점검과 업계에선 정부가 가격 인상 책임을 외식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기존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과 통계청의 외식물가 지수로 가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물가 상승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비롯한 밥상 물가도 꾸준히 오르자 정부는 식품기업도 연이어 호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CJ 제일제당과 농심, 오뚜기 등 가공식품업체 9곳이 참석했는데 문제는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까지 참석시켰다는 점입니다. 물가 관련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공정위를 대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다급해진 정부가 기업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찍어 누르기식 통제가 물가 관리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위는 그걸 일종의 가게 근처에다가 경찰들 풀어가지고 너 뭐 하는지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공정위의 역할이 물가 관리가 공정위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 정책 수단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말이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잔혹한 도살의 현장 이면에는 이 동물 비즈니스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한국경제TV 특별 취재팀 쓰리고가 동물 학대를 멈춰야 하는 경제적 이유를 오늘 저녁 분석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220마리 규모 무허가 개 번식장. 굳은 대변이 달라붙은 이른바 뜬장 위에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에게 주는 밥은 민간 업체에서 공수한 음식물 쓰레기. 번식장 내부에는 갓 낳은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이 어미와 함께 있습니다. 한 강아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인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최선의 경영 상태인 거예요? 개로는 최고라고 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한테는 최고 편한 거예요, 이게. 번식장 한켠에서는 토치와 함께 불에 그을린 개 발이 나왔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이 먹고 죽은 애들 괜찮으면은 제가 살면서도 먹고 그리고. 이 번식장의 연 매출을 추정해봤습니다. 강아지 가격과 어미 개들의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3,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비용은 관리비, 그리고 먹이로 쓸 음식물 쓰레기값 정도입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일부 번식장들의 경우 억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번식장들 있잖아요. 코로나 발생하고부터 전부 다 그 1년 매출이 2, 3억 정도 다 돼요. 꼬리 흔들고 다리 4개만 달리면 잘났든 못났든 경매가가 50부터 시작했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 한국경제TV 특별취재팀 쓰리고는 동물 비즈니스의 적나라한 실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동물을 착취하는 행위가 끝내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메타버스가 의료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의료 실습을 하거나 서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의사들끼리 협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앞둔 환자. 의료진이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한 가상현실 안경을 쓰면 수술 부위 위에 가상 증강현실로 종양 위치가 나타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시스템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에서 임상 적용 중인 해당 기술은 실시간으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증된 해부용 시신 대신 해부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뼈, 근육, 장기 등을 정교하게 구현한 메타버스 해부 실습 시스템인 겁니다. 서울대병원 원내 스타트업 1호인 메타버스 의료기업 메디컬 IP는 이 같은 기술을 고도화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뭉쳐져 있는 융합 기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에 적용되면서 앞으로 이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의료진, 나아가서는 환자,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까지도 하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의료 기술을 사용하면 먼 곳에 있는 명이라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환자가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병원을 찾지 않고도 화상으로 상급 종합병원 의사와 동네 의사의 협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가상현실을 의료의 접목,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인 서지컬 마인드. 한국 남극기지대원이 고난도 의료 행위가 필요할 때 원격으로 기지 내 의사가 서울에 있는 유수 의료진과 협진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병원 내부에서도 먼 곳에 있는 의사끼리 협진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해 신촌 세브란스 의료진과 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서울에 그리고 종합병원에 1차 진료부터 받으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고급 의료 혜택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분이 해외 출장을 하셨는데 급한 수술 받으셔야 된다면 그 현지에 계신 의사분과 한국에 계신 의사분이 협진하실 수 있는 이런 모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의료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이유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 환경과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제도나
법령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듬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10년 정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관련 기술들이 급속하게 좀 발전이 된 면이 있고요. 많이 좀 당겨져서 한 5년 정도 후에는 기본적인 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화돼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 모의 수술, 협진 등이 앞으로 활발해지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성장도 지속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래 기억되는 마인드 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도 올 수 있도록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안이 합의 실패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자세한 내용 세종시 나가 있는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를 갑자기 찾아간 게 이 추경안 처리 요청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을 위한 올해 추경안 처리를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입장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부겸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참모회의에서 국회 협조 거듭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추경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당이 공언을 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계속해서 추경안 논의가 이제 미뤄지자 문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여당에게 단독 처리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도 오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이 야당의 추경안 비협조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도 소집을 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서 단독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여당의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서 추경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당의 반대 이유 정확히 뭡니까? 이 추경안 증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소폭 증액시킬 수는 있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것처럼 35조에서 50조 원까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 추경안 자체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장과 국가 신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의 추경안을 가지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 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안 편성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단독 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정부안으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추경안보다 2조 원 많은 16조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한 300만 원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가 됐던 이 방역 사각지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당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6조 원보다 늘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추경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사안을 전해드리면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결론을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기자,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 들어서면 항상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요즘 세종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개편 1순위 후보 조직들은 이제 겉으로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어차피 개편할 거 차라리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야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큰 방향은 일단 크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예산과 기획 기능의 기획재정부를 이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이 기후환경 에너지부 등 미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부처 간의 조직 통합과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청와대 해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집중화된 청와대 기능을 분산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장관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에만 몰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를 하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상반된 계획들이라서 긴장감이 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보면 모든 후보들이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생각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이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기술정통부나 산업부, 환경부 등의 부처 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학기술정통부 같은 경우는 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조직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10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상태라서 디지털 전환에 맞춰서 조직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 산업부와 환경부는 현재 탄소 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관련 있는 부서를 통합을 통한 새로운 부처 탄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야 후보 당선자에 따라 존폐 여부가 달린 부처들이 있는데 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이제 기획재정부 등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